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그러면 생생경매 36강입니다. 말소기준 권리에서요. 이번 영상물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전세권, 본 영상물의 영상 제목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인가? 그래서 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면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일정한 경우의 전세권입니다. 일정한 경우의 전세권만이 하나의 말소기준 권리가 될 뿐이지, 전세권을 설정했다 해서 무조건 그 전세권이 전부 다 어떻게 경매 사건이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다. 그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생경매 32강부터 36강까지 총 5강입니다. 그래서 건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 그리고 이제 36강이지요. 일정한 경우의 전세권에 대한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인 경우는요, 아래 요건을 전부 갖춰야 된답니다. 3가지 조건입니다.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칠판에서 연이어가지고요, 칠판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아파트 아니십니까?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또는 다세대 주택, 빌라 아니십니까? 그죠? 이렇듯이 공동주택의 전세권이 설정됐단 말이죠. 아니면 또 두 번째로는 단독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인데, 토지와 건물이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놀고 있는데 전세권을 토지하고 건물 전부에다 전세권 설정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최선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가 보니까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해야 됩니다.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갑이란 말이죠. 근데 갑 이분이 경매 신청을 하긴 하셨는데 임의 경매가 아닌 강제 경매 신청하였다? 그럼 그때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요, 제가 칠판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에 이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권은 말이죠. 전세권은 당의 경매 사건에 있어서 원칙은 뭐다? 말소 기준 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3가지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국한에서만이 전세권 당신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전세권도 이것만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법원경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오피스텔 아니십니까? 오피스텔 또는 다세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어떤 그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 전세권의 설정 목적물입니다. 전세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이 전세권이 최선순위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전세권자가 말이죠,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따로 요런 3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래, 전세권 당신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라. 자, 근데 여기 보시면 1번에 보니까 공동주택 아니십니까? 단독주택에 설정된 전세권도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다 봐가지고, 단독주택은 토지 등기부등본하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따로 놀죠. 그죠? 따로 국밥입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없는데, 예를 들자면 1층에 말이죠, 1층이 이 지상에 1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고요, 지상 건물 1층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즉 뭡니까? 토지하고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이러했을 경우도요, 그러면 전세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전세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권 반환 안 해줘요. 그럼 전세권자 굳이 법원에 가가지고요,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막바로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전세 목적물을, 토지 건물이죠, 그죠?
경매, 그 어떤 경매?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전세권은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연이어 가지고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경매 사례, 현재 본 사건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건은 그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고요. 2024경 11만 37호 사건이네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소재하는 전용 면적이 18.08평이네요. 아파트입니다. 2차 매각기일이 2021년 7월 19일 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채권자가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채권자가 보시게 되면요, 해서 이 과자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경매 신청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청구액이 얼마더라? 9천만 원입니다. 청구액이. 이 법인에서 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청구 금액이 얼마더라?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세권자입니다. 이분들이. 전세권자고, 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했다.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파트라고 그랬죠. 첫 번째 아파트. 두 번째 보니까 요 전세권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이 경매 신청이 뭐 어떤 경매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임의 경매.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임의경매 신청이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에, 그때는 전세권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이제 2021년 7월 19일 날 경매가 진행될 그런 예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보시면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세권자가 법인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그 직원의 숙소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그때는요, 중소기업 하면은 자연인은 아니죠. 회사니까.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단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그 직원 아니십니까? 법인의 직원이 임차 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다음날 법인의 대항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본 사건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세권에서요, 전세권 나와 있죠. 전세권에서 땡땡땡 나와 있네요. 전세금 9천만 원입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다이렉터로 2016년도에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했다. 2021년도 해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때는 이 전세권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 상당히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전세권을 기준해가지고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권리 분석 3초 안에 끝나버린단 말이죠. 말소 기준 권리 잡아가지고 앞에 있냐, 뒤에 뭐 있냐 말이지. 그거만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입찰 참여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간혹가다 영상물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참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듯한 그런 영상물들이 있어요. 봐가지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법원 경매는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주변의 경매인들은요, 19명은요, 주로 투자 대상물을 어떤 걸 한다 하더라? 일반 보편적인 물건 투자하십니다. 아파트, 작업력 좀 있으면 아파트, 없으면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걸 주로 하거든요. 물론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 낙찰 받더라도 나름대로 수익이 보장되는데, 그렇지 않고 크게 이상하게 복잡한 물건 아니십니까? 그럼 예를 들자면 폐가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말이지, 거기다가 왜 받았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폐가를 부셔버리고, 거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상가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 참 이게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려고 그러면요, 그 물건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부동산 경매가 아니고요, 부동산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그 부동산 바라보셔야 돼요.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어쨌든, 우리 이렇게 쉬운 물건을 접근하자. 이게 쉬운 물건 많아요. 근데 왜 뭐 복잡하게, 물론 쉬운 물건 같은 경우는 네가 쉬우면 나도 쉬워요. 낙찰받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쉬운 물건도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타깃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종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말씀이 곧 바이벌이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시니까 일단 해태네. 죄송합니다. 이제 상호를 밝혀버렸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세권자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전세권자 전세금 청구액이 전세권자 설정금액이 9천만 원이란 말이죠. 9천만 원. 자, 9천만 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근본에 보시면은 2차 해가지고 2021년 7월 19일 날에서 5,530만 원에서 본사건 경매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2차 매각길래 최저 가격이 5,530만 원인데, 예를 들자면요, 이 누가 이 날짜에 한 6천만 원에 썼어요. 그 낙찰됐습니다. 낙찰 받았습니다. 야, 그런데 이 전세권자의 전세 금액은 9천만 원인데 나는 6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이거지. 그럼 어쨌든 갭이 3천만 원 갭이 난단 말이죠. 그럼 낙찰자는 나는 이 전세권자한테 3천만 원 줘야 되는가? 안 줘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니까 이것은 민사집행법 규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91조입니다.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본문과 91조 4항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자 인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단서조항은 뭐지?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 제출하면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세권은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전세권 목적물의 전세권 설정금액이 얼마입니까? 9천만 원이죠. 근데 경매시 매각이 뭡니까? 낙찰자 6천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이 지정한 대금 납부 기한 내 6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대금 납부하게 되면은 그때에서 매각이 됩니다. 매각으로 인해서 전세권 자체가 소멸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9천만 원 전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은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은 소멸되기 때문에 6천만 원 당신이 받아가든지 말든지. 그럼 나머지 3천만 원 줘. 아니 그럼 내가 전세권자 당신들한테 3천만 원을 주고 싶어. 정말로 주고 싶은데 전세권 죽었잖니. 우리가 어떤 권리를 인수한다는 것은요, 그런 권리가 살아있다는, 즉 소멸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인수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 권리 죽었네? 저 권리, 그러니까 전세권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3천만 원을 줍니까? 3천만 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렇듯이 법인이 전세권자인 경우 또 이제 그 법인이 직원의 숙소를 사용하는데 직원이 뭐 전입신고를 했다는 등 그런 물건은 조금 논외로 하고요. 단지 법인이 전세권만 설정하고 법인이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한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물건은 본사건처럼 전세권이 설정금액이 9천만 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6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럼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떻게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꼴까닥 소멸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투자 타깃으로 삼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낙찰받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도 계속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서요,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전입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죠. 없으면 좋죠.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이 등기부 통본상에 전세권 등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려놨습니다. 임의경매 하니까 임의경매는 채권자 해태입니다. 해태.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죠.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이것도 해태잖아요. 해태. 9천만 원 전세권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근본에 내가 6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요, 경매 신청자, 채권자,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요, 배당 요구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떤 전세권은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소멸, 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천만 원에 만약에 낙찰 받았다. 요 본건 같은 경우는요, 현재 매매 금액이 9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것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천만 원짜리를 내가 운 좋게 6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8천만 원에 팔아 매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 더 수익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이런 거 타기 삼지 마십시오. 무슨 뭐 선순위 가처분이 어떻고 뭐 유치권이 어떻고 말이지 법정이상권이 어떻고, 물론 그런 물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도전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런 물건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경매인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물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무슨 뭐 유치권에 어떻고, 저도 그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법정 이상권 어떻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과연 이게 투자 대상으로서 적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 건도 역시 마찬가지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보니까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보니까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로 잠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보니까 매각물건 명세서 해가지고요. 저는 매각물건 명세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게 뭐다? 이게 하나에게 말소 소멸 기준 권리입니다. 배당 요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 요구 딱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 배당 요구 종기일이냐? 2021년 4월 19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날짜를 달리 해가지고 몇 번씩 이게 새로 변경이, 정정해서 이게 작성이 됩니다. 왜냐면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있어서도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권리관계 약간 했던 변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실관계를 참조해가지고, 작성을 한다는 것이죠,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물건 명세서하고 친구가 되셔야 되는데요. 첫째, 작성 날짜가 언제지? 두 번째, 권리 분석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뭐지? 세 번째, 아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를 뭐 쳐다보지도 마세요. 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면 낙찰자에 나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또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네. 이러하였을 경우 배당 요구 종기를 딱 보셔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전에 또는 그 이후에 배당 요구 하였는지, 또는 배당 요구 했다가 배당 철회를 하였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반드시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본 사건 같은 경우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또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본 사건 원앙마을 부영 1차 아파트거든요. 2021년 6월 달에 거래된 그 가격이네요. 보니까 9천만 원, 9,200만 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보니까 8,700이니까 한 9천만 원 선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희망사항이지만 한 6천만 원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요,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연습 삼아가지고 이거 한 6천만 원 정도 써보세요. 써보셔가지고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꾀꼬리 잡는 식으로 내가 낙찰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나아가서 본건 같은 경우는 아마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일 겁니다. 이 내용도 한번 제가 좀 자료에다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공시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요, 본 사건은 충청남도 천안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아파트고요.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입니다. 116동 호수는 이제 가렸습니다만은 공시가격이 보니까 보세요. 맨 위에가 2021년이죠. 2021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이에요. 1월 1일 기준인데, 해서 우측으로 넘어가 보죠. 얼마입니까? 5,24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경우는 뭐 내가 뭐 집이 10채든 20채든, 뭐, 일반인들 간혹가다 취득세를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2주택 같은 경우 8%가 3주택은 뭐 12%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개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무조건 낙찰 금액이 내가 1%만 취득세 세금 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는 5,250만 원. 근데 올 10만 원 떨어져 버렸네요. 아이고, 2019년도 5,900만 원. 갈수록 막 떨어지네요. 이거. 그럼 공시가격이 이렇게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은, 이 동네 보니까 이게, 이 물건이 그렇게 큰 어떤 메리트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이렇듯이 이제 1억 원 이하로 이제 잡혀 있네요. 잡혀 있고. 자, 그 다음 본 사건은 전경입니다. 본 사건 전경, 뭐, 일반 아파트 단지로 이제 돼 있죠. 그 다음에,
복도식입니다. 본 사건은 207호 해가지고 2층이거든요.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 본 사건이 116동입니다. 116동 해가지고요. 116동 기준에서 서쪽으로 천안 부영 초등학교가 있고, 이 일대가 아파트 단지화되어 있네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화면에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제 아파트 이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요.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 사례를 가지고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종일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